굿모닝 프레지던트.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낙방 거사님이 이제 좀 적응이 되셨죠? 아, 적응이 아직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됩니까? 좀 더 낙방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아, 그렇게 또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 근거도 없는데. 네네네. 그걸 그렇게. 아, 방송도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방송 수준도 떨어뜨리면서. 방송에서도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잘리는 사람을 낙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방하지 마시고요. 빨리 넘어가시죠. 예, 앞으로 절대 이게 낙방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낙방을 안 하려면 안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래요. 이 타율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석에 자주 안 들어서면 되는 거죠. 안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또 나가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영남 쪽에서 민주당 하시는 분들이 과거의 인물난으로 인해서 당에 좀 희생적 차원에서 좀 출마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으시죠? 그런 걸 떠나서 저도 저 어릴 때 그냥 30대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그때 기초의원 출마했으면은 조금 있다가 광역의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지금쯤 최소 단체장은 하고 있지 않을까. 고생은 덜 했겠죠, 그죠? 예. 자, 생각보다 나이가 얼마 안 드세요. 안 되시는데 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나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들어 보이시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특히 민주당 당적으로서 부산에서 오랫동안 출마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절대 우리가 어여삐 여길 수 없는 사람 윤석열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거든요. 예. 지난주에 왕입니다요. 이후에 또 이제 재밌는 건이 나왔습니다. 학문침 네. 정법 선생님 나오셨는데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게 비록 그 야당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또는 야당 대통령 후보 간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고 여기에 우리 그 여당 쪽에서 여권 쪽에서도 같이 그 합세를 하면 뭐 상대를 때리기는 쉬운 소재라고 봅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종편이나 또는 또 SNS에서는 편이 갈려져 가지고 막 때리고 또 막 방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정치 문화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비록 야당 쪽에 악재니까 여당 쪽에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다 그냥 빨리 그냥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제 본인이 이제 인정하고 사과해버리면 끝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이제 양비론 비슷한 건데 그 발단이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왕자가 나왔다는 거죠. 왕자가. 근데 왕자가 윤석열 씨가 급히 해명한 그 할머니들이 써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써준 게 6일째. 어제 국감장에서 김은희 의원의 그 질의를 보면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하는 질의를 보면 6일째 그러면은 왕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거든. 그럼 6일째 손바닥을 안 씻은 거냐? 손바닥 문신한 거 아닐까요? 혹시? 6일째 손가락만 씻었다는 거냐? 자기들 말대로. 그거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써준 게 아닌 것 같다 이게. 라는 합리적 의심이 되고 있는 거거든. 결국 이거는 이제 문신이 아니고 이것은 부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정은경 청장한테는 왜 질문을 했죠? 김은희 그 의원은 민주당 김은희 의원은 하시는 말씀이 손 안 씻는다. 6일째 손을 안 씻고 손가락만 왜 씻느냐? 방역수칙 위반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힘 그 의원이 또 김은희 의원에게 빗대어서 당신도 며칠 전에 사진 보니까 두 손으로 그 유권자하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것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 전반적으로 우리 그 정치 수준이나 정치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비생산적인 건데 이 책임이 윤석열 씨의 왕자에 있다. 윤석열 총장은 지방에 행사 다니면서도 마스크 하지 않고 그렇죠. 지지자들 위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해가지고 그때도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 책임 때문에 정치가 전체적으로 그 좀 희화화되고 있는 이런 한 단면인데 여기에 이제 유승민 의원 후보는 이 유승민 후보가 이제 뭐 아까 말했던 학문침이라든지 뭐 천공 스승인가? 정법 그 하시는 그 무속인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가세한 것은 왕자라는 그것이 이제 부적. 다음에
학문침, 네. 그다음에 정법, 네. 그 역술인 네. 뭐 이런 것들로 가면서 이게 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 무속 프레임이지. 프레임을 씌우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는 왜 또 치명적인가 하면은 이게 법과 원칙에 맞게 상식에 맞게 공정과 정의의 잣대로 자기가 검찰 직무를 수행해 왔고 그런데 그렇게 그 검찰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법과 공정과 원칙 뭐 이런 거에 맞지 않는 나라인 것 같아서 대통령 나왔다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역술의 힘으로 의존하는 그냥. 네. 근데 그 소위 그 무속인이라는 정법 그분이 직접 또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네. 왕자는 내가 써준 건 아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사임할 때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말도 했어요. 네. 근데 물론 또 저도 뭐 출마를 해보고 했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정치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혹시 점을 본다거나 저는 교회 다니니까 점을 절대 보지 않죠. 네네네. 그런데 저한테도 점을 봐주겠다면서 사주를 좀 주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죠. 네네네. 뭐 그런 저한테 그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의 그 생년월시 태어난 시간을 받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 명리 봐주겠다고. 그래서 그 정치인이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와중에 역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교인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종교인과 역술인은 전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그 직업의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세대가 2030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역대와는 다르게. 네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보지만 5060 세대 네네. 또는 6070 그 노년층에서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세대에서는 뭐 역술 그 논쟁이 뭐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볼 수 있지만 2030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지 않는가라고 봤을 때 이것은 또한 홍준표나 그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는 역시 뭐 빨간 대복으로 다시 재역공받기도 했지만 네네.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그런 점까지 노려서 네네. 역술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다음에 그 2030의 지지를 2030과 윤석열의 거리를 더 괴리감이 발생케 하려고 하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전략적 의도 정치는 다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소재가 너무 좀 유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빨리 이런 건 종결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게 해프닝이기도 하지만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의 역술 무속 오방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나 이 국민의힘 내부서도 이게 굉장히 하나 갈등 요소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가 그 TV 토론에서 그런 의견을 제기했을 때 그 TV 토론을 마치고 나오면서 뭐 정치인들 특유의 토론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더라도 뒤에 와서는 악수를 하고 웃으면서 헤어지는 네네. 이런 장면에서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의 악수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유승민 후보의 페이스북 주장에 의하면 그것을 손을 뿌리치고 그 따위로 이야기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삿대질을 하였다. 네, 윤석열 씨가 했다는 거고 그게 언론화되자 윤석열 씨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부인하지만 유승민에게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이 그런 부인에 대해서 기자들이 다시 물어보니까 유승민이 페이스북에 넣은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 말은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아까 말했던 조금 전에 말했던 무속 프레임이라든지 2030가 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별로 탐탁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 가지 더 나가면 이것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설사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장외에서 그것을 장외에서 신경질적인 행위를 표출을 했다라는 유승민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소위 노련한 포커 페이스로서의 인격 수양 그리고 또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그 외국과의 정상회담 같은 걸 할 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할 때 삶의 소대가리 이야기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심리를 파악해가지고 그 매섭게 파고든다면은 거기에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네, 이게 그게 국익에 맞는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저는 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이 그것을 극히 부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저기 거사님은 정치 오래 하셨는데 그런 이 포커페이스가 됩니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가장 사전 5기 끝에 대통령이 되셨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진짜 경우에는 대단하시죠. 그때 텔레비 토론 나와서 예. 김민석 우리 현재 그 국회의원께서 그때 대통령의 뭐 측근이셨을 때 주요 참모이셨을 때 그 찬조 연설에 넣으시고 말하냐면은 외국과의 정상에서 과연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가장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봤을 때 온 국민들이 머릿속에는 뭔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참신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도 대단히 노련한 예를 들면 대단히 협상과 또 심지어는 선의의 술수까지도 잘 테크닉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이런 후보였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있었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그것을 이미지가 아니고 사실이죠. 김민석 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이죠. 완전 수준 다 것이고 예. 그러면서도 이 그 한국의 그 어려운 정치 세계를 풍파를 온갖 헤쳐오면서 그렇죠. 거기까지 오셨던 그분의 이미지를 온 국민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네네. 싫어하는 국민 유권자들도 김민석 의원의 그 말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싫어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유능함이라든가 업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하는 것이고 네. 또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때도 선거 막바지에 타임지 그 표지 모델로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진이 표지 모델로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도 그때 밑에 보면은 네고시에이트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문재인 뭐 후보가 뭐 시민운동을 하고 뭐 변호사를 하고 그리고 강경한 뭐 그 개혁 성향의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다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협상가의 네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국 언론이 주목했었는데 네네. 그때만 해도 그런가?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그 트럼프 북미 문제를 상대로 또는 풀어가는 김정은을 방식이라든가. 상대로 예. 풀어가는 방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를 상대하는 방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한일 갈등 문제는 우리가 이긴 측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베 정권은 몰락했잖아요. 예. 소부장에서 예, 우리가 예. 뭐 독립을 했고 아베 정권은 몰락했는 상황이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예. 그런 그런데 이제 그렇죠. 윤석열의 그런 부분까지 이제 뭐 그렇게 의도하고 홍준표나 유승민이 이것을 쟁점을 시키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런 측면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저도 이제 뭐 TV 토론 많이 나가는데 저도 이제 느끼는 가장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렇죠. 해보면 나와서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그게 이제 뭐 기본적인 사람이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 개인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뭐 그런 뭐 토론이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씨를 미워합니다. 좀 뭐 보수도 아니고 솔직한 말로 해서 이 기회주의자에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이야기 곁으로 셌네요. 예. 자, 그 외에도 지금 이 윤석열 씨가 좀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금 파헤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손준성 검사는 이제 기소되겠죠. 공수처로 갔으니까. 손준성 검사보다는 일단 현재 조성은 김웅 통화 내용이 이제 복원이 됐죠. 포렌식을 통한 복원이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확인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김웅 의원이 사법적 절차에 갈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근데 김웅 의원이 조만간 아마 소환되지 않겠나? 소환되겠죠. 네. 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김웅 의원 결국에는 김웅이 일본이 그 조성은과의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보면은 그 우리 쪽에서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우리라는 것은 뭐 국민의힘은 아닌 것 같고 검찰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자기 말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서 뛰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전직이 검찰이라 하더라도 그 현직은 그 국민의힘 당원인데 그리고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판국에는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까지 됐다면 이제는 김웅이 정말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그
이제는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어야죠. 진실을 이야기하죠. 아니면 지금 계속 이 피해가 정말로 손준성이나 윤석열에게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에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살면 된다. 뭐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윤희숙처럼 뭐 국회의원 사퇴하든가. 혼자 나가든지. 그거는 안 하면서도 입도 닫고 있고. 아니면 내가 다 했다. 사실은. 아니면 뭐 진짜 기억이 안 나지만 윤석열은 진짜 뭐 관계가 없다라고 해내든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게 실제로 보면 그 내용이 윤석열 씨 건, 윤석열 씨 부인 건, 한동훈 건 그러니까. 내용이 대부분 다 그 사람들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김웅이 자기의 정치적 목숨을 버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한 것을 보면은 참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장면에서 왜 녹취록이 공개됐느냐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대장동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오늘 컷오프 발표된 최종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왜 공수처가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왔느냐라는 소위 뭐죠? 유출 있잖아요. 수사사실 공포죠. 네, 수사 기밀 유출. 네, 수사사실 공포. 그건 맨날 자기들이 하던 짓인데.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비록 그런 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 씨는 이 김웅과 조성은의 통화 내용에서 유추되는 추론되는 그것에 대한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이지 이것을 교모히 비틀어서 정작 물어보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지금 왜 틀었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대장동에서 김만배의 녹취록은 왜 자꾸 나옵니까? 정영학 씨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건 왜 자꾸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검찰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을 비롯한 그 대장동 이야기는 검찰이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자꾸 나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피의 사실 공표 유출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저는. 그건 먼저 범죄 혐의가 있는 거죠.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혐의를 부인할 그 근거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대장동 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서 언론에서 많이 터뜨린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균형감을 맞춰 가지고 이 검찰 사주 의혹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좀 전격적으로 최대한 액션을 취해주고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세 강화 그리고 대장동 소위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전환 방어 방어라기보다는 뭐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전환이죠. 이 대장동 사건도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동규 씨 배임에 초점이 맞춰져 가는 상황인데 유동규 씨 배임은 뭐냐?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쿠킹 게이트다. 네, 받은 놈이 돈 받은 놈이 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돈 받은 사람들 돈의 흐름 쪽으로 초점을 돌려야 돼요.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이 윤석열 총장 그 팀으로부터 난도질 당할 때에도 우리 그 조국 장관의 입장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장수가 초반에는 상당히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나마 그래도 입을 열고 함께 싸웠던 분들이 뭐 지금 우리 당원들이 두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남국,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을 해줬던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같은 분이 있고 김용민, 김남국 이런 분들이 그때 스타로 떠오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장면도 또한 이런 자기 미래의 권력을 놓고 윤석열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손준성 게이트, 김웅 손준성 게이트와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역으로 칼끝을 향하려고 하는 억지를 써서라도 칼끝을 이재명 지사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장면, 이것은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정권, 우리나라의 운명, 향후 한 5년 이상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 장면에서 소위 민주당의 주요한 장수들이, 중요한 국회의원들이나
어쨌든 정치인들이 여기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약하죠. 안 보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김어준이나 최강욱 의원이 오히려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제가 늘 그 말씀 드리는데요. 이재명이 무슨 열린민주당 후보입니까? 그렇죠. 글 쓰고 말하세요. 그거 안 할 거면 바로 국회의원하고 정치인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우리 방송이 사실은 조회수는 낮습니다만은 여의도의 정치권 분들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두 가지 제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손준성 씨 등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력뿐만이 아니라 공수처를 찾아가든지 어디를 찾아가든지 액션을 만들어 가지고 기사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 쪽이 아니라 돈의 흐름, 당장 돈 먹은 사람이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국감이라든가 또는 액션으로서, 얼마 전에 우리 그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딜 갔냐면은 윤석열 씨 연희동 집까지 찾아갔거든요. 아버님 집까지. 그나마 진성준 의원 그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 해줘야지. 눈에 보입니다. 언론이 관심 가져주기 때문에 그런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진짜 10명씩 20명씩 붙어가지고 정치인들이 이거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 절박한 시국에 지역구에 다리 놨다고 문자 보내는 이런 짓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정신 차려 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팁을 드린다면은 그 큰 정치인으로 그 성장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수가 2선, 3선, 4선 가면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시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 초선에 전부 다 최고위원 합니다. 국회의원 1.5선하고 대통령 하셨고 문재인 의원 또 1선하고 하셨고 심지어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0선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처럼 이런 진영과 진영이 대결을 할 때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를 에게 공격이 자행될 때 그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편 아닙니까? 그렇죠. 대중들이 봤을 때 뭐 우리 동네에 다리 하나 놔주는 거 그거 고맙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진영이 그 공격받고 할 때 그 대신해서 옛날에 말하면은 유비를 대신해서 관우와 장비가 나가서 싸워줄 때 그때 그게 장수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정치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싸워라. 지금이 찬스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가 당의 이제 1등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번에 김용민 의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김종민 의원, 네. 그 전에 박주민 의원, 셋 다 특징이 뭡니까? 우리 진영에 성패가 걸린 곳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정치인으로 크는 거예요. 초라하게 볼품없는 작은 칼을 들고 나왔지만 거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골리앗을 정조준해서 다윗 온몸으로 달려들던 그 모습에서 예를 들면 대중은 환호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이고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어려울 때 앞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것이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이끌어라, 그렇지 못하면 떠나라.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정치에 두 가지 패턴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면 투쟁이고 하나는 통합인데요. 정당이라는 것은 파티입니다. 부분입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가지가 충돌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우고 거기에서 많이 차지하면 이기는 거고요. 많이 차지하지 못하면 타협되는 겁니다. 싸울 시점에 잘 싸우는 것이 정치의 기본 도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지지자들 그리고 더 크게는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내가 촛불을 드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왜 싸워주지 않느냐, 왜 대포로 쏴주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하여튼 이 정치에서 우리가 이제 국면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수세적인 이슈를 벗어던지고 공세적인 이슈로 전환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장동은 명확하게 일부 검찰 출신들과 언론인 출신이 만들어낸 검은 국민의힘 게이트입니다. 이런 쪽으로 제발 초점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갈등 상황에서 원팀이 가능할까요? 이번 주말이면 경선이 끝나는데요. 당연히 원팀이 가능하죠.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꾀주머니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던 그 과정, 그때 원팀이 되지 못했었죠.
그 후단협도 후보 생기고 단일화 협의회라든지 뭐 당내에서 만약에 노무현 흔들고 막 그랬죠. 예, 예. 근데 그것을 국민의힘으로 뚫어내고 여기서 음. 국민의힘이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 그 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 깨어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그 국민 후보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이겨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의 역사에서 보면 그 이후부터는 당내 경선이나 당내 어떤 그 승부를 통해서 결과가 난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람들 경우 대부분 정치 생명을 끝이 났죠. 정치 생명이 끝났죠. 네. 단적인 예로 예를 들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그렇게 많이 흔들고 뭐 했지만 그때 떠나서 국민의 당 만들었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없어도 우리가 정권 잘 잡았죠. 김한길 대표라든가 안철수 씨, 뭐 심지어는 국정원장 하시는 박지원 대표까지.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인재 씨, 뭐 그렇죠. 건너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정치 생명이 끝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또 보면은 그 촛불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경선 과정에서도 네. 원칙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네. 거기에는 상당히 그 촛불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경선 참여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정치적 공격을 가할 때 가차없이 우리 당원들이 아웃시켰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그 원팀이 되지 못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다른 측의 네. 비중이 그때보다 훨씬 더 약한 것 같다. 저는. 예를 들자면 저는 안철수 같은 분보다 약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기억도 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선출되고 후보 흔들기가 시작될 때 유시민 씨죠. 유시민 씨가 그때 100분 토론 진행하다가 100분 토론 그만두고 사회자를 그만두고 난 노무현 지켜야겠다. 정당하게 뽑은 후보를 흔드는 상황들을 나는 내가 막아야겠다 해서 뛰어들었던 기억이 제가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시민 장관이 그 당시에 그때 장관도 아니죠. 이제 시사평론가였죠. 시사평론가인데 노무현의 경호실장이 되었던 그 기억도 저는 좀 나고 있고요. 네. 그런 흐름들도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렇고 실제로 그 어쨌든 불복하고 나가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불복하고 나가서 성공했던 사례는 국민의힘 쪽 계열에서 보면 이인재 후보가 그나마 성공했죠. 바로 죽지 않고. 네. 뭐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그나마 성공한 사람이 뭐 안철수라고 봐야 되겠는데 뭐 안철수 씨의 정치적 생각. 근데 안철수는 원래 우리 쪽 사람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이인재 씨는 완전히 그쪽 사람이었죠. YS 뭐 아들이었고 즉 아들성 그 정치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성공했던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그 소위 도저히 그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 또는 국회의원들이 아마 내일 모레 후보가 결정되면 그날로 아마 입을 다물 거다. 그렇죠. 뭐 그런 더 떠들지도 못할 그런 거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지를 한다거나 캠프에 합류하기가 좀 개면적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손을 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죠. 손을 벌려줘야 되고 여기에서 또 특별히 저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저는 송영길 대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먼저 그 일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뭐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후보가 선출되면은 아마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한 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수는 없어요.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전달되는가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민주당이 과거 정객들의 정가에 있는 정치인들 또는 정객들만의 명사 정당이 아니라 명사들로서 구성된 정당이 아니라 지난번 2016년 총선 전후에서 문재인 일병 구하기 차원에서 그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를 막 흔들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지지자들께서
직접 뭐 당원으로 막 가입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 당원 그때 가입해 주셨던 당원들이 이제 민주당의 체질을 확 바꿔놨다. 이게 이제 상향식 정당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당원 당의 숫자가 주인이 있는 당원이 된 거예요. 당원 당원들이 주인이 숫자가 당이에요. 한 70만 3만에서 5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대선까지 100만 당원 가자 뭐 이런 운동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100만 당원 뭐 200만 당원 가야죠. 예, 이번에 예. 예를 들면 국민 경선에 참여해 주신 그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주신 비당원 선거인단들에게 대부분 다 우리 당원들이 권유하거나 해서 또 모신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기왕에 선거인단 한 표 찍는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민주당에서 평생 동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이제는 그분들이 주인이니까 금태섭 같은 사람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도 금태섭 같은 같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 몇 명 보이긴 한데 그 말을 참 지금 딱 하고 싶고 하세요. 아니면 부산을 떠나서 그 동네에 가서 출마를 한번 해볼까 해도 됩니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거는 참고 야, 어쨌든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낙방 거사 리스트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또 화합을 깨뜨리는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고 참고 참고 그리고 그 동안에 또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갱생의 기회를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당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원들이 무슨 뭐 그 단세품입니까?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당원들이 그때 무슨 일을 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도 또 그 용서해줄 거는 용서해주고 끝내 단죄할 건 단죄하고 이런 우리 당원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계속 눈을 부릅뜨고 계시면은 내일 모레 일요일 후보가 결정되고 월요일부터 새 후보 중심의 당이 돌아갈 때는 뭐 더 이상 이런 잡음이 들리지 않을 거니까 원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우려는 너무 하지 마시고 원팀 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원팀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진 종편들에서 하는 이야기라. 이간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간질 하는 거 보세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넘어갈 우리 당원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이 아니다. 막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가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도 당원이다. 그리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의 힘으로서 원팀을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더 잘한 것 같네요. 그렇네요. 제가 좀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도 역시 정리는 바로 해내네요. 이제 박정리입니다. 예. 예. 정두서. 이거. 자, 오늘 우리 멀리 부산에서 오신 이 낙방거사 정진우 선생님과 함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정으로 계속 출연하시는 겁니다. 예. 예. 출연료는 저희가 이제 영세 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내야 됩니까? 예. 좀 이상합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뭐 빨리 마치시죠. 예, 알겠습니다. 출연도 안 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